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해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은 희망편지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 혹은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편지에 붙여 그래도 사람들은 희망을 말한다. 해가 떴습니다. 세모가 지났기에 해가 바뀌었다고도 말합니다. 기축년 새해가 밝았으니 우리가 살았던 무자년 한 해는 이제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늘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것은 매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소박한 진리 때문입니다.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려봅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제의 토대 위에 세워졌군요. 하여 언젠가 나도 동참하였던 모든 흘러간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나버린 어느 날 내가 흘렸던 눈물의 시간 혹은 아름다웠던 날들 가운데 단 한순간도 나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절망에서 헤맬 때조차도 그때 내가 절망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내 모습이 현재와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고락에 겹도록 언제나 바람은 불었습니다. 오늘 부는 바람은 내일도 우리의 옷깃을 스치며 비를 부르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바람이라면 과감히 헤쳐가야겠죠. 정면으로 맞닥뜨리거나 바람벽을 찾아서 우회하거나 또는 등을 돌려서 일부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먼 훗날에 어느 곳에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삶의 기록은 미래를 염두에 둔 기억의 저장입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어떤 기억은 눈물을 머금고 있죠. 눈물겨운 기억 때문에 우리는 옹달샘 맑은 물처럼 순정하고 순수한 영혼의 정직성을 간직하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띄웠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잠시 내려놓고 가슴속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분들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희망의 변주곡입니다. 이 희망의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또 다른 희망이 되었습니다. 희망편지 안에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도 있고 신용불량으로 더 이상 살아갈 방도를 잃은 채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과 배고픔으로 험난한 세월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망연자실하던 분들도 있습니다. 기업의 CEO에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까지 하는 일이나 사는 곳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희망이라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희망의 뿌리는 절망입니다. 편지를 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곧 세상에 살아있다는 증거이니 절망이라는 자양분을 흡수함으로써 희망이 싹튼다고 말입니다. 때문에 삶이 없다면 한 그루 희망의 나무로 성장할 절망의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입니다. 편지 하나하나마다 그 얼마나 정답고 가슴 뭉클한지 이야기마다 제 이야기를, 제 마음을 담뿍 적십니다. 누군가는 편지를 쓰고 또 누군가는 받아서 읽으니 우리 삶의 눈시울 따뜻한 상호 교감의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지 존재함만으로 우리의 희망인 그대에게 이 편지 모음집을 드립니다. 기축년 정월, 시인 신동근. 아프리카에 다녀와서. 시인 김용택. 아프리카의 말리라는 나라에 다녀왔다. 가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다. 말리는 세계 10대 빈국에 드는 나라다.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신생아 400만 명 정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털로 만든 작은 모자 하나로 그 중에 65%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 Save the Children이라는 구호단체에서는 이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나는 그 사업의 객원 추진 답사팀으로 말리에 간 것이다. 말리의 수도 다바코에서 6시간 정도 달려서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두나라는 마을에 갔다. 마을에 도착하자 우리는 곧 1,500명 정도의 원주민 환영 인파 속에 파묻혔다. 잎이 커다란 바오밥 나무, 뜨거운 태양 아래 자욱한 먼지, 검은 피부의 격렬한 춤과 환호 소리, 그리고 북소리와 환영의 총소리가 울리는 마을은 흥분과 긴장의 도가니였다. 두발리라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모인 군중들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린 후에 거구의 족장이 높은 돌 위에 올라서서 우리에게 환영 인사를 했다. 잠을 자야 할 이 시간에 당신들이 그 먼 곳에서 우리를 찾아와 나의 여인네들과 아기들을 위해 수고한다 하니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여인네들과 아기들을 위해 힘쓰겠노라. 연설을 하며 군중을 바라보는 족장의 표정은 부드럽고 온화했다. 우리가 찾아간 그곳 몇몇 마을의 족장들은 하나같이 어른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갖추고 있었다. 죽는 소리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날 그곳에서 나는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위와 위엄이 풍기는 인간 본래의 아름다운 표정과 몸짓들을 보았다. 먹고 자고 입은 것들이 남루하고 살림살이들이 하나같이 누추하게 이를 데 없었으나 뒤틀리고 비뚤어진 자존심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와 동행한 그 나라 관리들이 마을 족장님을 대하는 반듯한 몸가짐과 예의 또한 나에게는 깊은 인상으로 남겨져 있다. 그곳엔 사람을 경계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없었다. 그곳에는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평화와 너그러움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서로가 대등할 때만 사랑이 건강하다는 것을 나는 새삼 깨달았다. 날이면 날마다 온 국민들이 오직 돈, 돈만을 외치며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살벌하고 황량한 우리의 예외 없는 일상이 나를 부끄럽게 했다. 지구 곳곳의 굶주리고 지친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한 달을 살 수 있는 돈이 겨우 2만 원이라는 말을 들으며 나는 밥을 뜨던 수저를 놓은 적이 있다. 또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는 이 즈음에 멀고 먼 저 지구의 어느 구석에서 막 태어난 아기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죽어간다면 그 또한 우리 인류의 책임이다. 작은 털모자 한 개가 꺼져가는 어린 생명의 숨소리를 지구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아기의 숨소리야말로 우리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있으리라. 지금 선 그 자리가 지치고 힘들다면 조금 낮은 곳을 응시하자. 희망은 그 낮은 곳에 이미 싹을 틔우고 있으니까. 지금도 잊히지 않는 슬픈 눈망울. 주식회사 크루즈 라피에스타 대표이사 김관조. 벌써 십수년도 더 지난 일이다. 그날 나는 암스테르담행 KLM 866편에 앉아서 무심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창밖은 어제 내린 눈으로 하얗게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입김을 뿜으면서 서둘러 비행기에 올랐고 하늘은 다시 눈을 뿌릴 양 조금씩 흐려갔다. 그 아이들을 보게 된 것은 탑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건너편의 창가 쪽에 불안한 눈동자를 하고 창에다 코를 박으며 누군가를 열심히 찾는 듯한 여자아이. 아이는 마치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옆에 엄마가 없을 때처럼 막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이었다. 옆에는 보호자인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나 엄마 같지는 않은 아가씨가 여자애보다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다. 내 아들만한 나이였을까. 두 아이 모두 4~5살 정도 되어 보였다.
그때였다. 승객들을 다 태운 비행기가 로딩 브릿지를 다 떼어놓고 활주로로 서서히 나아갈 무렵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것은 짧은 인생, 아직 슬픔을 채 배우지 못했을 울음보다는 귀여운 재롱이 더 어울릴 것 같은 나이. 그 나이에 무엇이 그토록 여자아이를 서럽게 울도록 만들었을까? 이륙한 후에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고 그 후에 여행객들의 여권을 나눠주랴, 기내 물품 사용법을 알려주랴,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그 아이들은 이내 내 관심에서 멀어졌다. 부산한 시간이 지나고 지루함에 지친 승객들이 하나둘씩 잠에 빠져들 즈음 문득 들려오는 아이의 흐느낌에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처음보다는 많이 잦아들었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나는 맨 뒤쪽 승무원 대기실에서 주스 한 잔을 받아들고 아이의 자리로 갔다. 그 아이는 몇 번이나 말을 걸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남자아이의 손만 만지작거리며 눈물범벅이었다. 나는 보호자로 보이는 아가씨에게 사연을 물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나를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다. 두 아이는 채소 장사를 하던 부모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남매였다. 그 남매는 4개월 동안 고아원에서 지내던 중에 다행히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서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덴마크로 입양을 가는 길이었다. 원래는 3남매였는데 큰오빠는 나이가 8살이 되었다는 이유로 입양자가 원치 않았고 여자아이는 함께 가지 못한 제 오빠를 못 잊어서 서럽게 울었던 것이다. 문득 출국장 앞에서 두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던 남자아이와 오빠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던 여자아이 생각이 났다. 아, 그 아이들이었구나. 입국장에 들어서기 전 문득 뒤돌아봤을 때 기둥 옆에서 눈물을 훔치던 큰 아이. 부모가 살아계셨다면 한창 재롱을 피울 그 나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어줄 그 나이에 아이들은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땅, 푸른 눈의 양부모를 만나러 비행기를 탄 것이다. 오빠와는 상관없는 오빠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먼 땅 덴마크로 제2의 수잔 브링크가 되기 위해서 떠나는 길이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이별의 슬픔을 알았던 것일까?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껴 울던 눈이 예쁜 그 여자아이. 이제 다시는 오빠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엄마 아빠가 오실 때까지 업고서 재워주던 세발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주면서 같이 놀아주던 또는 가끔은 심술궂게 동생들을 울려서 아버지의 꾸중을 듣곤 하던 하지만 더 많은 시간 따뜻하게 어린 동생들을 감싸주던 오빠의 모습을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아마 그 아이는 그게 슬펐던 것이 아닐까. 몇 년 전에 본 TV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다. 보면서 참 많이도 울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이었다. 생활이 어려워서 딸을 먼 나라로 입영시켜야만 했던 그래서 지붕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죄책감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던 생모가 지고 산 통한의 세월 입양되어 간 후에 받은 양부모의 학대와 성장한 뒤에 겪어야 했던 수잔 브링크의 고단했던 삶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프로그램이었다. 한국어라고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던 그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부둥켜 안고 울어버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던 생모와의 만남.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엄마가 밉다고, 엄마가 보고 싶었다고, 그녀는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그녀의 엄마는 또 얼마나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자식을 버린 제 인생도 그리 고달팠는데 부모 없이 살아간 네 인생은 어떠했을까.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 그리고 매정하게 버려버린 못된 어미가
무슨 낯짝으로 좋은 옷 걸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겠느냐고.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에서 참외 껍질을 주워 먹던 수자는 흠씬 두들겨 패주었던 게 한으로 맺혀서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에서 참외 껍질을 주워 먹던 수잔을 흠씬 두들겨 패주었던 게 한으로 맺혀서 동생이 입양된 후에 지금까지 참외를 먹지 못한다던 오빠의 이야기. 물기 어린 눈으로 참외를 깎아서 이제는 먹어도 돼라며 내미는 수잔 브링크의 두 손을 잡고 결국 30년을 참았던 오열을 쏟아내던 오빠의 모습에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나와 함께 네덜란드행 비행기에 올랐던 희영이라는 그 여자아이의 오빠는 전날부터 밥을 먹지 않으려고 울었단다. 그리고 희영이는 오빠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오빠 울지 말라고 같이 밥 먹자면서 달래다가 둘 다 같이 울었다고 한다. 그 모습이 애처로워서 고아원 직원들도 모두 울었다는,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듯이 찬찬히 풀어나가는 그 아가씨의 모습에 나는 그만 눈시울을 적시고 말았다. 옆에서 얘기를 듣던 승무원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기내 상영 영화도 끝나고 비행기 엔진 소리만 낮게 가슴을 파고 들어왔다. 나는 맨 뒷좌석으로 가서 승무원에게 커피를 한 잔 부탁하고 담배를 꺼내 물었다. 희영이는 5살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지고서 그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갔다. 4살 배기 동생 인철이의 손을 꼭 잡고 덴마크의 겨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추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 또한 날씨만큼이나 추울지도 모른다. 서럽게 우는 누나와 좋은 옷을 입은 인철이는 그저 즐거운 듯이 보였다. 우는 누나를 쳐다보다가 승무원이 가져다 준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서 혼자서 놀더니 어느새 곤히 잠이 들었다. 누나의 손만은 놓지 않은 채. 네덜란드는 마치 눈이라도 내릴 듯 회색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유리벽을 사이에 둔 그 한마디, 사랑해. 대한항공 통합 커뮤니케이션 차장 김계용. 2004년 인천공항 출국장 내통과 여객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여자 승객이 입국 거절을 당했으니 심양행 항공기로 출국시키라는 출입국 사무소의 호출을 받고 입국장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중국 교포로 보이는 50대의 여자 승객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심양에 사는 이 여자 승객은 오사카에 있는 딸을 만나고 심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서 노무자로 일하는 남편을 만나려고 입국하다가 거절된 것입니다. 출입국 규정으로는 일본 비자가 있는 중국인은 한국 비자가 없어도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출입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게 됩니다. 한국의 입국 담당 공무원은 이 여성분이 한국에 불법 체류를 하지는 않을까 못 믿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한국에서 허리를 다쳐서 고생하는 남편에게 줄 약을 사서 몇 년 만에 남편을 만나려던 부인의 소망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까지 제발 입국시켜달라고 애원했지만 정부에서 입국 거절된 승객을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단지 입국 거절된 사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심양행 항공 스케줄을 조정해 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픈 남편을 잠시나마 보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을 했는데 그냥 쓸쓸히 되돌아가게 된 승객의 사정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주머니는 입국은 안 해도 좋으니까 입국장 밖에서 기다리는 남편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부간의 상봉만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대한항공 라운지가 있는 4층 복도 왼쪽 벽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바깥이 보이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비록 유리창을 사이에 둔 만남이지만 잘만 하면 아주머니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모시고 라운지가 있는 복도로 뛰어 올라가면서 다른 직원들에게는 입국장에 있을 남편을 모시고 바깥쪽 4층, 즉 에어사이드가 보이는 식당으로 모시고 올라오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두 부부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만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마치 교도소에서 수화기로 대화하는 모습 같았습니다. 50대의 이 부부는 보자마자 남편 부인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나눈 첫 마디는 사랑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몸에 닭살이 돋고 50대 부부가 무슨 사랑이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당시에는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슬프고 감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과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록 두 분은 입맞춤도 포옹도 하지 못한 채 20여 분간의 짧은 대화만을 나누고 비행기 시간에 쫓겨서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 부부는 그래도 얼굴을 봐서 위로가 되었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뜻을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부록의 나이에 접어든 지금도 가끔은 그때 그렇게 두 분을 만날 수 있게 도와드린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도 코끝이 찡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란 참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 두 부부는 60세가 넘었겠죠. 아직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